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출마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에선 경선 룰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기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출마하지 않았는데도 8.6%로 3위에 올랐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48%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선을 긋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본인이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한 일주 정도 전부터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고 또 많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차출에 대한 기대감 또는 우려감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론조사에 이렇게 처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적표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는 좀 무르익었었던 그런 기대감이 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인 만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극복하기가 사실 매우 버겁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총리이자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결승전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선수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또 특히 당내 경선에 불참하면서 나중에 혹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부전승을 노린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조금 더 상승세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판으로 뛰고 있고 본인께서도 대선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해놓고 심판이 갑자기 옷 갈아입고 선수로 뛰겠다. 이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출마하겠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빨리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대선 관리를 엄청난 이 중요한 업무를 두고 본인이 계속해서 질질질질 끄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혼란 상태를 본인이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불출마라고 명백히 밝히시고 그다음에 언론사에다가도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간지 분지 확실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불출마를 했습니다.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가해 정가에서 이제 들리는 소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가 빠져서 한덕수 대망론에 불을 지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한동훈 후보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벌써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서부터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후보들 간의 분열과 갈등만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실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고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차출해서 출마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잠시 뒤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양자 대결도 한번 볼게요.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이제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 쪽에서는 27%가 이제 가장 높은 정도예요. 이것이 아마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좀 변할 수가 있느냐? 뭐 이 차이에 대해서 좀 고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양자 대결보다도 더 중요한 수치는 삼자 대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또 유의미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의힘에서 정해진 후보와 혹시 이준석 의원 혹은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빅텐트로 단일화가 될 것인지 이것인지 아마 200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좀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뭐 여권 후보가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은 지지율이 그냥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준석 의원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계엄을 정면으로 지적했던 그런 후보라면은 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명분,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앞으로 보수의 외연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만 선호하면서 범보수 진영의 분열로 패배를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상수로 보신 것 같아요. 삼자 대결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언제든지 저는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단일화 안 한다고 해야지 또 기대감이 올라지는 것이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개혁신당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지지율이 잘 나온 것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분이 언론의 빈도수가 지금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독수와 관련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뭐 한 50여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 대신에 한독수 권한대행을 지지하기로 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렸다. 그래서 지금 연기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중에서도 아니 왜 국민의힘은 자꾸 우리 안에서 대선 후보를 만들지 못하고 왜 밖에서 자꾸 용병 데려오냐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다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빨리 경선 참여해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역 의원이 뭐 한 50명 정도가 지지한다는데 경선에 참여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소속으로 밖에 나가서 아마도 말씀하셨던 부전승을 노린다고 하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보이지 않는 손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건 볼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시그널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을 뚫고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결국에는 다시 밖에 있는 한독수 권한대행, 한독수 무소속 후보와 보수 단일화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소속 출마해서 이제 보수 진영 후보와 단일화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대행 출마론이 확산하면서 지금 당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좀 낮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이런 식으로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언론은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한 권한대행의 입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선의 흥행이 이제 적신호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무리 여기서 뚫고 이겨내서 1등을 하더라도 나가서 또 다시 한번 단일화를 붙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맥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경선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보수가 전체 다 공멸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입장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경선은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범보수 지지층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냐, 정도냐, 그게 전공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면은 차라리 지금 즉시 사퇴를 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정해졌는데 그 직후에 무소속 사퇴를 하는 그런 아주 모양새가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장고하지 마시고 빨리 갑부를 결정하셔서 말씀을 하는 것이 본인과 또 국민의힘에게 하나의 좀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도 김문수 전 장관, 지금 후보잖아요. 얼마나 마이크를 들이댔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기 대선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기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입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저는 출마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지금 고민인 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체 보수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이 정말로 보수 단일화 후보가 되어서 뭐 민주당의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이 당선 가능성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으로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달아올라서 뭔가 붐업이 되는가, 그래서 그 후보를 본인이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지지율과 상황을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앞서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한독수 권한대행이 본인 생각만 하고 또 누군가가 본인의 이득만, 정치적인 이득만 계산하는 이 동안에 국민의힘 경선은 그야말로 김이 빠져버리고 또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시선도 싸늘해질 것이다. 그래서 분열만 낳는 상처뿐인 어떤 보수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또 오늘까지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룰 부분에 있어서 중도 확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표명을 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또 윤상현 의원 역시도 오늘 자기의 몫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세 명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왜 출마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들을 향했던 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경선판이 본인의 어떤 솔직한 소신과 철학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못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에 좀 찬성을 했었고 중도 확장성이 높은 후보로 보통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좀 삼가하고요. 강성 지지층의 어떤 팬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후보들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마침 한독수 권한대행,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그런 한독수 권한대행을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경선은 나의 경선이 아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뛸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 없는 출마라면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룰이 문제겠죠. 100% 여론조사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빅4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출마로서 오히려 좀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상당히 중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4 안에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좀 낮고, 그렇다면은 본인의 정치적 몸값에 비해서 안 좋은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 또한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출마가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불출마가 나오는 것이고, 단 이렇게라도 출마를 해서 한 번이라도 대선판을 뛰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그러면 이제 출마를 하는,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좀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부터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되게 웃긴 게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했던 분 아닙니까? 본인이 출마를 권유해놓고 본인이 출마를 하는 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선의에 경쟁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동력이 없습니다. 왜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윤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인 거예요. 이 반윤의 선두주자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불출마가 누구에게 혜택이 될 것인가? 저는 많이 미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출마를 해야지 본인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이 붙을 것이고 그 현역 의원들이 붙어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붙습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세력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 지지율이 단 2, 3%라도 되어야지만 나중에 누구를 도운다고 지지를 했을 때 그 2, 3%에서 뭐 어느 정도라도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출마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그냥 잠재적인 가능성만 있었던 것이지 이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어떤 후보가 딱 이렇게 유리한 어떤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대신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향후에 누군가를 지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청년층에 대한 지지가 일부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출마도 안 했기 때문에 세력화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얻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선진대국이다. 계엄 사태가 정리됐으니 이재명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요지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준표다운 홍준표식의 언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홍준표 시장이 늘 강조하는 것이 제7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고 개헌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대선에 한번 출마한 전력이 있죠. 과거에 찬핵 대선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조기 대선이었는데 당시에 뭐 지지율이 뭐 10%도 안 나오는 정말 악조건 속에서 시작을 해서 가까스로 이제 2등의 어떤 명예를 지켰고 당시 야당이 거의 소멸 상태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받는 25%라고 하는 득표를 얻음으로써 당을 살린 또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더 뭐랄까요, 더 엄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또 대구시장직도 아주 시원하게 내려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광역단체장 출신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의외로 20대, 30대 청년들에 대한 인기도가 좀 있고 중도 확장성이 좀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빈자리를 조금 더 홍 시장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예, 어떻게 평하시겠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요. 불법적인 비상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후보로서 나서야죠. 뭐라고? 이런 불법적인 비상금에 대해서 막지 못해 내가 죄송하다. 하지만 그런다고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없으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이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주 2회 오전 오후 충실하게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받았습니다. 위증도사 무죄 받았습니다. 근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30대 과장이 퇴직금 50억 그리고 몇몇 검사 이분들이 벌써 부당한 돈을 받은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가려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힘 경선 해서 이제 5월 3일 날
결과가 나오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물론 이 모든 선거는 끝까지 가보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4명이 걸러지는 1차에서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 어떤 분까지 4명이 될 것이냐. 물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 일단 3명은 자타 모두가 뭐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이 3분은 어쨌든 빅4 안에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뭐 지지율 면으로나 어떤 경쟁력 면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사실 원래 빅4 중에 한 명으로도 거론됐던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나머지 한 자리의 티켓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한 권한대행이 출마가 확실시 될수록 오히려 그렇다면은 탄핵에 찬성을 했고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두는 각을 세웠던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조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불출마를 확정짓는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좀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런 지지층이 표심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나경원 후보 같은 분이 막차를 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빅4라고 하는 정해지는 것이 어떤 뭐 정치적 성향, 입장, 노선도 중요하지만 실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인지도 싸움이 사실은 매우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순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당내 기반이 있는 나경원 후보 정도가 당원들의 좀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지지층 선택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네, 빅4. 저는 조심스럽게 순위도 예측을 해보면 1등 한동훈, 2등 홍준표, 3등 김문수, 4등 나경원 이 순서대로 저는 빅4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빅2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빅2로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론조사다 보니까 어쨌든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비슷한 색채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섰다. 하지만 나머지 이 친윤 후보들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은 밖에 한독수까지 지금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사실 세 분이 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룰로 시끄러웠는데요.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니라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 룰을 바꿨는데 이에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 조금 전에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참여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의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혹여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할 때는 서로 본인의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고 하면 외부의 특정 세력이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역선택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구도가 좀 일방적으로 흐르다 보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이 공정성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좀 왜곡된, 오염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도둑이 들어오는데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지 않고도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도둑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1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전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계속해서 천명을 해온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당비를 쉽게 말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수년간 내셨던 이 당원분들과 당비를 내지 않은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그냥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당비 내는
당원들이 서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좀 당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당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좀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4년 전 경선이죠. 2021년도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거의 뭐 가까스로 승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다.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뭐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찍어줄 가능성도 없는 상대당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침투해서 표심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오랜 원칙과 전통을 이렇게 이재명 1국 체제, 친명 1국 체제에서 아주 손쉽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민주당원들에게는 좀 큰 실망을 줄 수 있다. 과거에 노무현 신화를 만들었던 그 국민 참여 경선의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이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실망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대선 후보로서 선두주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비호감도가 높고 국민들의 거부감도 큰 후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만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라고 하는 아주 평이한 그러한 룰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을 위한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이 지금 현재 후보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한 일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룰 세팅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룰 세팅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룰도 하더라도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뭐 위에서 일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이 있는 분들은요, 실상 투표인단에 신청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러한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특정 세력, 특정 어떤 집단 이런 분들이 전 대거,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 전국에서 봤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당의 경선이 오염되는 걸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 또한 사실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매력이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그런 운동이 동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만약에 되더라도 국민의 반쪽만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서가 매우 이제 보수층에서는 매우 두텁고 중도층에서도 이걸 부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역선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후보라는 거를 사실은 자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루두루 여야 지지를 받고 국민적으로 그렇게 크게 비호감도가 높지 않은 후보였다면 저렇게 문호를 열어도 대규모로 침투하지 않죠. 그럴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통합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다라는 것이 이번 룰 세팅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